We're leaving on the next flight out today. 네, 이번에는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최근에 금리 안정화와 경기 소프트랜딩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또 낙관적인 편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타랠리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선반영이 된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2024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제목을 너무 센스 있게 적으셔서 꼭 이분을 모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이 산타클로스의 조기 출근입니다. 네. 과연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 시간에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전일 증시는 어땠나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뉴욕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 물가 지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좀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럼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흐름을 오늘 보였을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한국 증시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은 빅테크나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 중심으로는 좀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에도 그대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코스닥의 상위 업체인 2차전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좀 하락을 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중국발 이슈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이 작용하면서 기관이랑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프리마켓은 이미 시작이 됐죠. 오늘은 어제의 하락을 좀 다시 한번 딛고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타클로스의 조기 출근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은 11월만큼의 그런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강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관망 심리가 짙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타클로스가 조기 출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잖아요. 2024년에 대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번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블랙락에서도 얘기를 하고 언급을 했듯이 3월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5월이 컨센서스로 잡혀 있지만 NH투자증권에서는 6월 정도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 정도로 이제 지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시장이 좀 너무 섣부르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4번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 또한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의 더딘 물가 하락 속도 그리고 고용시장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4번보다는 좀 3번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과도하다, 빠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섣부르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시장의 상승이 어떤 섹터가 이끌어줄지도 궁금합니다. 나스닥은 신이하라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말처럼 과연 2024년에도 나스닥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이 계속해서 질주를 하려면 금리가 계속해서 좀 빠져줘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4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뭐 3월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정말 나스닥이 질주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유독 쏠림이 강했던 이유가 이제 실적 차별화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차별화가 내년도에는 오히려 좀 둔화되거든요. 그럼 나스닥 중심으로 실적이 굉장히 강했다면 2023년에는 2024년 같은 경우는 S&P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 뉴욕 3대 지수의 실적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처럼 나홀로 나스닥 지수가 가는 흐름보다는 좀 같이 상생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다우나 S&P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잖아요. FOMC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12월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동결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신중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이를 좀 반영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을 하되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매파적인 회의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장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고요. 결국엔 시장이 페드나 연준의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3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믿고 있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회의의 흐름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연준의 발언에 시장이 크게 민감하지 않은 이유가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이 경제지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번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시장은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가 저희는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19만 명으로 전월 15만 명 대비해서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였다면 2024년은 저희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이유도 연준의 정책 때문이고 이 연준의 정책은 결국엔 경기지표 때문이고 다 이어져 있는데 이 경기지표 중에서도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요.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저희는 이 고용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오려면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4.4%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4.5라든가 4.6%를 찍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 실업률은 4.2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인 4.4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2라는 실업률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3.9인데 천천히 고용지표가 둔화돼야 되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둔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쇼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이 굉장한 곽강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MZ 사이에서는 테무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전미협회에서는 한 4%의 증가율을 좀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날짜 그 하루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 7% 정도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전체 매출 중에서 66% 절반 이상이 이 BNPL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BNPL은 Buy Now Pay Later라고 해서 선구매 후 결제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결제를 좀 미루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소비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테무 앱이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 테무의 자회사 모회사인 판도더의 그 기업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중국향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무 역시도 아마존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제품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이유는 일단 중국 공장에서 바로 미국 소비자들한테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도 이렇게 가격에 예민해지고 있고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고 예상치를 넘는 그런 소비 지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의 질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살짝 의외였던 게 선구매 후 결제가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저축을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오히려 쓰고 나중에 미뤄야지라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신용카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들 뭐 나이키라든가 아니면 월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들이 Buy Now Pay Later라는 결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당장 신용카드 번호를 넣지만 뭐 자기의 계좌번호를 넣지만 거기서 돈이 인출되지는 않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인출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저축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미국에서는 흔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구매 후 결제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테무 자체가 저렴한 물품들이 많이 소비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소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평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이제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12월 6일 날 공화당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 트럼프가 참여는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부통령 후보자 토론회라는 말이 있는데 공화당 진영의 윤곽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에 굳이 본인이 들어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토론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공화당 토론회는 부통령 토론회다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대선 후보자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 누구를 부통령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토론회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과 경합주 내에서도 이제 겨루어 봤을 때 오히려 바이든을 6개 경합주에서 5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윤곽조차도 트럼프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대선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바이더노믹스라고 해서 지표들 자체는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대선 직전까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 아래 미국 GDP가 거의 4.9%까지 3분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GDP가 뭐 1, 2%만 나와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든이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풀면서 3, 4%의 GDP를 지금 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가 대선 해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대선 해 전에는 굉장히 강한 경기였는데 내년 대선 해에는 결국에 이게 1, 2%로 다시 내려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든이 재선에 이기려면 그 대선 해의 경기가 중요한데 내년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바이든에게는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트럼프를 뒤집을 만한 요소는 당연히 이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기게 되면은 좀 더 바이든에 대한 밀집도가 커지게 될 것 같고 트럼프에 대한 밀집도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세력이 얼마나 같이 뭉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아서 반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바이든이 그동안 미뤄왔던 IRA 정책을 뭐 없앨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몰락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스크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제 공화당 상원이랑 그리고 공화당 하원이 집권이 돼야지만이 결국에는 이 IRA 법안이 폐지가 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폐지가 될 때까지는 의회 선거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IRA 법안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의회가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좀 피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이 있었을 당시에 보통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어땠나요? 과거에는 사실 1957년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고 봤을 때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이 없던 해보다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3월과 6월, 10월 이렇게 3달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주별 전당대회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 가 있고 또 11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선거 전달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치적인 변동성, 불확실성은 좀 피해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불확실성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 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월가입니다. 과연 내년 더 오를 수 있을지 연구원님 2024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2024년 같은 경우는 결론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이나 뭐 2021년 때 봤었던 그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기울기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대선도 있고 불확실성 요인도 있어서 좀 완만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내년도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쌀 때 사시지 말고요. 좀 더 기회가 있을 때 내려왔을 때 사는 전략이 좀 유효한 게 2024년 한 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들에게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2023년 같은 경우는 M7의 한 해였다면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이런 M7에 대한 쏠림은 좀 완화되고 오히려 다른 대형 우량주들, 블루칩스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의 M7 외에도 사실 굉장히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산업재 내에서도 있고 뭐 자유소비재 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블루칩스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고 펀더멘털이 좀 더 견조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그런 퀄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M7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증시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빅테크 외에 좀 더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표로 좀 기업 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는데 이제 퀄리티 기업이라고 해서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M7과 마찬가지로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요.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견조한 퀄리티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크 섹터에 몰려 있다기보다는 테크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자유소비재도 있고 헬스케어 이렇게 소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라든가 넷플릭스, 맥도날드, 퀄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블루칩스 전략으로 M7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대형 우량주로서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M7보다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좀 지켜봐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이끌어줬던 게 바로 AI 붐이었는데 이 붐이 내년까지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AI 테마 같은 경우는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엘리엇의 파동이라고 하죠. AI 같은 경우에도 엘리엇의 파동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있었다면 지금은 2차 파동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차 파동이 지나고 3차 파동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높고 이제 실적으로서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파동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3차 파동을 겨냥하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고요. AI 테마가 크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히려 너무 높을 때 담아가기보다는 조금은 흔들릴 때 이럴 때 담아가는 게 AI 테마주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중 갈등 좀 해결이 되나 싶었던데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책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화해 모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견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엔 중국을 적대시해야지만이 미국 내에 있는 지지율을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4년에 대한 전망 조현주 연구원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